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유병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저는 금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고요. 저희 사무소는 대전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강의 이후에도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제목이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인데요. 이제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딱 개념적으로 딱 쉽게 와닿지 않고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어요. 그냥 와닿지 않으면 그냥 특허라고 생각을 하세요.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특허. 오늘 특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개괄적으로 21세기 기업에서 왜 지식재산이 중요한가 이제 간단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특허 위주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되면 상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허 출원해 보신 분 계신가요? 창업 초기시가 해보셨어요? 네. 네. 그럼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갖춰지신 거고요. 안 해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기업의 3대 요소라고 하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토지. 어쨌든 사업장 주소는 필요하니까. 근데 21세기 기업은 이거 외에 지식재산이 필수 요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지식재산, 그러니까 특허가 있으면 왜 좋을까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특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가 좋을까요? 특허가 있으면 특허는 독점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독점적으로 실시해서 시장을 공격적으로 선점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특허의 가장 고유적인 기능이죠. 근데 이 특허는 내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남이 그 부분을 침해하면 공격할 수 있는 창이기도 하지만 방패기도 해요. 적어도 내가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방패가 될 만한 내 특허 하나 없이 그냥 시장으로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 적으로부터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럼 그걸 방어할 무기가 없으신 거예요. 특허가 없으면. 적어도 내가 남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내 제품을 만드는 나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나를 보호해줄 내 특허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적극적이든 방어적이든 내가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내가 특허를 갖고 있으면 통으로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고요. 또는 실시 허락을 해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면 애플이 될 수 있겠죠. 애플은 이 중에 뭐가 많은 기업일까요? 당연히 돈도 지금은 많겠지만 애플이 토지가 많다. 그렇지 않죠. 당연히 지식재산이죠. 수년 전에 삼성하고 특허 전쟁도 있었죠. 그럴 때도 애플이 무기가 됐던 것들은 다 이 많은 지식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애플의 생산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대부분 생산은 중국에서 하잖아요. 중국에서 하고 있죠. 폭스폰에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애플의 경우에 이 지식재산이 굉장히 그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죠. 애플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고객의 충성도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21세기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되려면 이 중에서도 이 지식재산이 강하고 많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지식재산에 대해서 볼게요. 지식의 창출, 21세기 기업에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경제활동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무형자산이 사람이나 물건, 돈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보다 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당연히 주된 경쟁 요소가 토지였죠. 토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산업사회에서는 생산 설비였어요. 공장이 있어야 되죠. 근데 현재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가장 주된 경쟁 요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정보사회에 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식재산이다. 엘빈 토플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21세기의 부는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식을 먼저 확보한 개인, 기업 및 국가가 차지할 것이다. 21세기 기업의 생존 전략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도 해요. 현대는 제품이 아니라 특허를 생산, 판매하는 시대이다. 특허 자본주의 시대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 지식재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 기술, 능력의 총칭. 그래서 전부 지식재산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고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소비자 정보, 소비자 신뢰성, 브랜드, 기업 문화 이런 것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써요. 아까 제가 애플 같은 경우에 고객의 충성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도 다 지식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제도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제도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법이 있는 거 아세요? 지식재산 기본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201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거기에서 지식재산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핵심 무형적인 것, 재산적 가치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어요. 저는 더 많이 쓰였는데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딱 와닿지 않으면 그냥 특허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식재산. 지식재산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해요. 지금 지식재산도 어려운데 여기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산업재산권. 이런 용어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바로 특허가 들어있는 거예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걸 합쳐서 이제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나 특허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은 크게 이렇게 특허적인 거랑 저작권적인 걸로 우리가 분류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호 방법 같은 것들 그리고 권리의 속성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꾸 이게 인간의 지적 활동의 소상이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나온 것들을 그냥 일단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적인 거, 산업재산권적인 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아까 벌써 몇 번 나왔어요. 그 단어가. 이게 가장 큰 특징은 독점이란 거예요. 그리고 산업재산권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권리가 나 혼자만 쓸 수 있게 하는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특허랑 실용신안은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술을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디자인은 말 그대로 디자인이에요. 제품의 외형에 표현된. 그리고 상표. 그래서 이거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애들은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함부로 권리를 부여하면 안 되겠죠. 독점이라는 건 A라는 사람한테만 실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 A라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은 실시하면 안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실시하면 침해가 돼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를 까다롭게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아무리 내가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어도 이런 게 없었을 때 이런 걸 개발하면 되게 좋은 기술이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어도 나한테 이런 권리를 달라, 이 기술을 보호해 달라라는 신청, 국가에 그런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먼저 보호를 요구하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출원이라고 하죠. 출원을 해야지만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출원을 해야지만 보호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독점권이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작권은 어떨까요? 저작권은 내가 꼭 보호를 신청을 해야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줄까요?
저작권 등록 안 하면 보호가 안 될까요? 자, 저작권도 등록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 위에는 특허, 실용시장, 디자인, 상표는 전부 등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전에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권리 자체가.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을 완성함으로써 창작의 완성과 동시에 그냥 발생하는 권리예요. 등록은 권리 보호를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아주 멋진 소설을 썼다. 집필을 끝냈다. 그러면 저작권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짜 입증이 쉽지 않을 때는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출판물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소설 써서 출판을 하면 출판물 자체가 날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굳이 저작권 등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경우는 우연이지만 A라는 사람이 곡을 썼어요. B라는 사람도 곡을 썼어요.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고 우연히 각각 작곡을 했는데 노래가 거의 비슷해요. 자, 어떨까요? A가 조금 더 빨랐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더 빠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까요? 자, 본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안 보고 했으면 저작권은 각각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창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입증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하지만 특허는 어떨까요? A라는 사람이 이걸 서울에서 개발했어요. B라는 사람도 부산에서 개발했어요. B가 며칠 늦어요. 자, 권리는 누구한테 갈까요? 일단 출원을 해야겠죠. A가 먼저 개발했어도 출원 안 하면 A한테 권리 생기지 않죠. B는 출원을 했어요. 며칠 늦었지만 그럼 B한테 권리가 생기죠. 근데 출원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등록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출원 날짜. 누가 먼저 특허청에 서류를 냈느냐, 발명을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산업지상권에 속한 거는 독점권이니까 같은 내용의 권리를 A한테도 주고 B한테도 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한 사람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한 출원인한테만.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규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를 따져가지고 권리를 주는 선발명주의. 근데 그거 좀 따지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서를 냈느냐, 출원을 했느냐, 출원 날짜를 갖고 따지는 게 선출원주의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거의 다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허제도 처음 도입 시부터 선출원주의였고요. 빨리 출원을 하셔야 돼요. 상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표는 발명이 아니니까 창작이 아니니까 사용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상표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고 사용은 A라는 사람이 한 20년 전부터 여기 대전의 중앙시장에서 쭉 써왔던 상표다. 근데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일단 B라는 사람이 모인이면 안 되죠. 그거 보고 한 거면 안 되지만 B라는 사람이 그냥 내 상표로 쓰려고 선택했는데 우연히 같을 수 있죠. 상표는 우연히 동일한 경우 되게 많아요.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상표도. 상표는 이제 예외적인 규정은 많이 있어요. 대원칙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하나씩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아까 산업지상권 특허청에서 하는 거에 뭐가 있었죠? 특허가 있었고, 실용신안이 있었고, 디자인이 있었고, 상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다각도로 보호를 받으려면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필요해요. 한번 전화기를 예로 들어서 볼게요. 저기 좀 밑에 게 있는데 1876년에 벨이 전자석을 이용해서 전화기 발명을 했죠. 이런 거 되게 좋은 특허죠. 원천 특허죠. 원천 특허. 근데 우리 발명이 이렇게 엄청난 발명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옛날 전화기를 보면 이 송화기하고 수화기가 따로 있었어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쓰는 거 우리가 일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일체로 된 걸 발명을 했다, 개발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실용신안의 예로 써놨는데 이건 특허도 가능해요. 그리고 전화기의 기능은 같지만 전화기 자체를 방구형, 네모볼, 세모볼 같이 디자인적으로 다르게 했다. 이런 건 다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하죠.
디자인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전화기에 대해서 뭐 넥슨, 바텔, 삼성과 같은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면 이 전화기에 대한 상표로서 이것도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죠. 또 벨이 전화기를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글로 쓴다면 저작권이 나올 수가 있죠. 또 전화기를 만들 때까지 비밀로 사용되었던 설계도, 실험 데이터, 판매 계획, 거래처 명부,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이런 것들은 다 영업 비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실험 데이터는 성공한 데이터만 의미하지 않아요. 실패한 데이터도 다 중요한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만년필을 한번 사례로 볼게요. 여기 첫 줄은 잘못해서 내려왔나 봐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잉크를 바로바로 묻혀서 써야 됐던 펜을 썼었죠. 펜을 썼는데 그러다가 잉크를 일일이 묻히지 않고 잉크 튜브에 한 번에 잉크를 담아서 쓸 수 있는 이제 만년필이 개발이 됐죠. 이 만년필 같은 거 아주 좋은 특허죠. 근데 초기에 만년필은 펜에서부터 발전하다 보니까 뚜껑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만년필 초고로 인해서 막 옷에도 계속 뭐가 묻고 옷이 손상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노트 같은 것도 버리고 잉크가 흘러나와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누가 여기 뚜껑을 만들고 거기에 클립을 달아서 쉽게 주머니에 꽂을 수 있겠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시공신안 되죠. 지금이야 이게 너무나 단순한 아이디어 같지만 클립이 없었을 때 클립을 다룬 것 같은 건 굉장히 좋은 발명이죠. 자, 여러분 혹시 사후적 고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콜럼버스의 계란은 들어보셨죠? 이게 사후적 고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특허에서 특허성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콜럼버스가 사람들한테 이 계란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계란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겠어요. 다들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못하겠다 포기를 했는데 콜럼버스가 내가 해보겠다 하고 끝을 살짝 깬 다음에 조금만 깬 다음에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그게 뭐냐 너무 쉬운 방법 아니냐 이런 게 바로 사후적 고찰이에요. 남이 한 걸 보고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자, 남이 한 걸 그 뒤에 한 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걸 개발할 당시 그때의 수준에서 그때의 지식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후적 고찰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공신안이 되고요. 유선형의 만년필의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했다 이러면 디자인 등록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이름들 파카 제가 옛날에 대학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입학 선물로 제일 많이 받은 게 만년필이었는데 파카, 파이로트, 펠리칸 이런 것들 받았었죠. 이런 건 다 상표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동차 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후방 감지 장치 등 이런 거에 관한 기술은 다 특허의 대상이 되죠. 조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술들, 그 자동차 컵홀더에 관한 기술, 백미러, 도어 등에 관한 기술 이런 건 이제 실용신안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특허랑 실용신안 구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 경계는 엄격하지 않아요. 대부분 실용신안으로 가능한 경우에 특허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선택의 문제인 거죠, 선택. 근데 지금은 실용신안이 그렇게 많이 출원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존속기간도 특허가 길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었는데 갈수록 특허 보호는 강화가 되는데 실용신안은 보호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존속기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실용신안이 10년밖에 안 되고 특허는 20년.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런 특허를 갖고 있으면 기업 평가 같은 거를 받을 때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점수를 받으시는데 그런 점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요즘은 특허 같은 걸 담보로 자금 조달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특허보다 실용신안 한 단계 낮게 쳐주고 이러니까 실용신안 인기가 좀 많이 떨어져서요. 지금은 특허로 거의 대부분 출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변리사하고 상의하시면 되고 또 많은 경우엔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실용신안 제도를 따로 두지 않는 나라도 되게 많아요. 특허 하나로만 운영하는 나라도. 왜냐하면 보호의 대상이 같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용신안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건
이제 특허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고도의 발명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권리를 보호받기가, 기술을 보호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중소기업 개인들의 발명을 좀 보호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실용신안을 따로 두고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등록이 되고 나면 독점권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 심사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이 부분은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자동차 차체 외형이라든가 뭐 의자의 형상, 그런 PB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자인의 대상인 거고요. 이 차는 좀 옛날 차죠. 베라크루즈죠. 이런 자동차의 이름, 베라크루즈, 뭐 소나타 이런 이름들은 다 상표로서 보호가 되고요. 제조자 명칭도 당연히 상표 보호가 돼요. 상표로서 등록을 해둬야 돼요. 현대, 기아. 특허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1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아주 쉬운 사례예요. 자, 핸드 믹서기를 개발한 지방 업체죠. 그래서 지금 뭐 자체 테스트를 해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뭐 핸드 믹서기라는 게 기본 구성이나 기술이 여기서 뭐 아주 특별하게 뭐가 많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무슨 특허감이냐, 뭐 이렇게 열심히 사업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뭐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잘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굴지의 비대형마트에 이제 납품 계약까지 하고 잘 판매를 하고 있었죠. 이제 홈쇼핑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동안 납품을 했던 비대형마트에서 전화가 왔죠. 경쟁사인 D사에서 뭐 성능도 같고 뭐 디자인도 비슷한 제품을 훨씬 낮은 가격에 납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너네 가격 낮춰주지 않으면 우리 바꾸겠다. 자,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자, 지금 이 A사는 이 제품을 애써서 개발해서 힘들게 시장을 갖다 개척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경쟁사에서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 자체도 억울한데 지금 납품 단가까지 이 D사 때문에 낮춰야 될 판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래처마저 이제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지금 A사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제품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 없이 그냥 그거를 시장에 내놓고 열심히 시장을 갖다가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침해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꺼낼 수 있는 칼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특허권이 없으면 경쟁사가 모방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자신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들과 이렇게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다른 회사로부터 납품받더라도 구제받기 어렵고 또 모방 제품은 대부분 저가 공세를 하거든요. 저가 공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 모방 제품은 왜 저가가 가능하냐면 개발비가 안 들어간 거죠. 처음에 제품을 개발한 회사는 개발 기간 동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도 하고 계속 해보고 시제품도 만들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개발 비용까지 포함해서 제품 단가를 설정하게 되고 그걸 팔아서 그동안 개발비도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모방 제품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A사는 핸드 믹서기를 개발한 후에 특허 출원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였어도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모방이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뻔한 기술인지 아닌지를 너무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특허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셔서 한 군데가 꼭 굳이 한 군데에서 받지 않더라도 몇 군데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 주방용품 같은 것들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능은 어떻게 보면 약간 거기서 거기인 경우들도 많죠. 모방 제품이 나와도 비슷해요. 성능은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주부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디자인적인 요소를 또 되게 많이 고려를 하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호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너무 진보성이 낮아서 특허가 어려울 것 같을 때는 디자인 등록이라도 꼭 해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A사는 언제 출원을 했어야 할까요? 최대한 빠르게 출원을 했어야 되죠.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이건 기술의 완성이지 시제품이 아니에요. 시제품이나 아니면 실제품이 꼭 나와야 될 필요가 없어요. 기술 자체만, 실현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기술 자체만 완성이 됐다면 그때는 바로 출원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또 다른 사례예요. 이제 과거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중소기업인 A사가 이제 자기들이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인 X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샘플을 보여주고 시연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본인들 장점이 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전담하는 부서도 따로 없고 담당자도 따로 없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 초기니까 누구보다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대표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납품처 찾고 이런 일들에 이렇게 뒤로 밀려가지고 특허 출원 자체는 이때 안 알아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고 나서 특허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 받는 기간이 지금 보통 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출원하고 나면 1년 반 정도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특허청에서. 그래서 최초 심사 결과가 최근 요 최초 심사 기간 자체가 특허청 출원 건수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많이 단축됐었을 때는 한 1년 2개월 정도까지 단축됐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2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출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심사 결과가 의견 제출 통지서로 나오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 그 거절 이유 자체가 X사에서 선출원한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거절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X사가 모인 출원을 한 게 분명하다. 그래서 A사는 현재 이제 무효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입증의 어려움도 있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A사는 이거 미팅을 하기 전에 출원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대기업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전에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은 여기에 또 자기들이 또 많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뭘 하나 덧붙여서 출원하고 아주 똑같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송에 간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긴다는 보장도 없죠. 이겨도 본전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먼저 출원했으면 원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권리를 계속 갖고 내가 우위에서 X사가 아닌 다른 사를 선택해도 되는데 결국 특허권이 없으면 항상 타인의 권리를 우리가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이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 소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죠. 엄청난 소송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소송의 결과가 또 회사의 존폐에 굉장히 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소기업 입장에서는 방어를 위해서도 내 특허를 꼭 확보하고 제품을 시장에 내보내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러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 이 부분도 고민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에 관한 모든 아니에요. 물건일 필요가 없죠. 물질 당연히 되고요. 제조 기술, 통신 방법 같이 일정한 형체가 없는 기술적 사상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신제품을 개발했다면 그 신제품 자체도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거를 만드는 방법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기계 장치, 전자 장치를 변경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면 그 변경된 장치, 그 방법, 공정을 개선했다면 그 개선된 공정 이런 것들도 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특허 대상이 아닌 건 뭘까요? 의약품, 식품, 미생물, 식물, 동물, 비행 특허. 의약품 특허의 대상일까요? 대상이죠. 의약품 특허가 굉장히 특허 중에서도 분쟁도 많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리는 세계의 특허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식품은요? 식품 특허 대상이에요. 미생물은 어떨까요? 미생물도 특허 대상이에요. 식물도 특허 대상이에요.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거 처음부터 해줬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먼저 해준 게 식품,
그리고 미생물, 의약품 특허 같은 이런 물질 특허는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그 즈음부터 해줬어요. 그 전까지 안 해주다가. 왜냐면 우리나라 산업 그런 발달의 수준이 좀 낮을 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 특허 보호를 해주다 보면 이런 건 다 선진국의 회사들이 갖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 특허권을 다 갖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도 없고 다 특허에 막혀서.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도상 국가들은 특허를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선진국은 특허를 100% 자기들하고 똑같게 운영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국제 조약이라든가 뭐 양자 간의 그런 협상, FTA 같은 데서도 이 지재권 분야가 굉장히 핵심 분야가 돼요. 협상이. 우리나라도 이게 순서대로 들어온 거고요. 식물 특허는 반쯤만 들어와 있다가 이제 완전히 들어온 건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동물 특허가 이제 통으로 볼 때는 제일 늦게 들어온 게 동물 특허인데 동물 특허는 90년대 후반, 98년, 97년 그쯤에 허용이 됐어요. 그 전까지 안 되다가 이거는 이제 동물 자체가 특허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특허로 제일 많이 출원되는 동물이 뭘 것 같으세요? 자, 주로 유전자 변형을 하니까 특허 대상이 되겠죠. 기존에 있는 동물이라면 신규성, 진부성이 없으니까 특허 대상이 아니겠죠. 우리가 유전자 변형을 가장 많이 하는 동물은 마우스예요.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당뇨 모델 마우스, 고혈압 모델 마우스, 비만 마우스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 자체가 동물 특허로서 보호가 가능해져요. BM 특허, 특허자도 붙었으면 당연히 되죠. 특허법상에 발명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뭐 고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게 중요해요. 발명은 사실상 이 제품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확장해서 보호를 받으시는 게 좋은 특허가 되는 거죠. 기술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바로 곧바로 특허가 되느냐? 특허가 되려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완성이라는 거는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실현 가능하지가 않죠. 내가 실현 가능한 수단까지 생각을 해냈어야지 실현 가능한 건데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보진 않아도 되지만 실현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완성되어 있어야지 특허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특허 출원은 여러분 이게 좋으면 이 제품을 갖다 낼 수 있나요? 특허청에? 제품 내지 않아요. 제품 내도 그걸로 심사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술을 반드시 글로 상세하게 써서 내야 되는 거죠. 특허 출원을 할 때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 그걸 우리가 특허 명세서라고 불러요. 특허 명세서에 기술을 상세하게 써서. 그러니까 특허는 제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적인 사상을 내가 글로 잘 써서 내야 되는 거죠. 아까 맨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특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것들은 다 독점권이기 때문에 권리 부여가 엄격하다고 했어요. 그냥 막 주면 안 되는 거죠.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는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권리를 부여해요. 이 특허 요건이라는 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특허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특허 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다 만족을 해요. 이게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대부분 여러분이 개발한 제품하고 그다지 상관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안 해주는 경우가 아주 일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방법,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은 아직 특허로 보호 안 해줘요. 근데 이런 부분도 미국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안 해줘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각국에서 선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걸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거절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다 만족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주로 우리가 접하는 특허 요건이 두 가지인데요. 신규성. 특허는 기존의 것하고 동일하면 안 되겠죠. 동일한데 기존에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면 안 되겠죠. 독점권을 주는 건데 신규해야 돼요.
근데 이 신규성 판단은 동일성 여부로 판단을 해요. 언제를 기준으로?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동일한 게 있으면 신규성이 없는 거예요. 동일하지만 않으면 비슷한 게 있다. 근데 동일하진 않다. 그러면 그 신규성을 만족을 해요. 여러분이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직접 개발을 했으면 보통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원을 하면 이 신규성으로 거절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인이 잘못해서 특허 출원하기 전에 공개시킨 경우예요. 특허 출원하기 전에 논문을 먼저 써서 논문이 발표된 경우, 또 출원 전에 박람회 출품해서 내가 먼저 오픈한 경우, 또는 뭐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어디 뭐 이렇게 광고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오픈했기 때문에 신규성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지, 보통 타인하고는 그렇게 신규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청구항을 아주 넓게 작성을 하면 신규성으로 거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청구항 그 범위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절 이유가 바로 진부성이에요. 동일하지만 않으면 그 앞에 출원일 전에 있었던 거랑 동일하지만 않으면 그럼 특허를 막 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독점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걸로부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보통의 기술자, 그 기술 분야에서 보통의 기술자, 이거를 당업자라고도 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업자, 당의 분야의 보통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보성인 건. 그 발명하는 게 쉬우면 안 된다. 기존의 것으로부터 용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용이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은 말을 요즘 더 쉽게 표현들을 바꿔서 기존의 것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진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거절 이후에 거의 한 70%, 80%는 이 진보성으로 나와요. 특허 요건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아직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내가 제일 먼저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 여러분은 이것만 명심하고 있으시면 될 거예요. 아직 오픈하지 않고 재빨리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 그러면 발명의 탄생부터 우리가 이제 출원까지를 한번 쭉 볼게요. 대부분 발명의 탄생은 사물에 대한 불편, 이걸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걸 이렇게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 이런 데서부터 대부분 새로운 발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해결 수단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거를 진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면 바로 발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발명을 완성했을 때 바로 출원하면 어떨까요? 될까요? 보통은 내가 이런 괜찮은 생각을 했으면 남들도 먼저 했어요. 남들이 이미 한 걸 내가 그냥 돈, 비용 들이고 시간 들여서 출원하면 거절 받겠죠. 확인도 안 하고 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명 완성했을 때 이거 나랑 비슷한 생각을 나보다 누가 먼저 하진 않았나, 이게 우리가 선행기술 검토를 해봐야 돼요. 선행기술 검토는 기존에 나와있던 특허들은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다 우리가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공개된 특허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선행기술 검토라고 하는데, 이거를 안 거치고 하시면 안 돼요. 선행기술 검토를 꼭 해야 돼요. 자, 그럼 선행기술 검토를 했는데 기존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특허 가능하겠다, 특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특허 가능성이 있으면 그럼 꼭 다 출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특허의 중요한 특징이 독점이라고 했죠. 독점은 이 발명자한테, 출원인한테 되게 좋은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주기만 하는 건 없죠. 뭔가 주면 받죠. 자,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받는 대신에 특허권자가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특허 제도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독점권이라는 것, 또 하나는 특허 출원을 하면 기술이 공개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허 출원을 하면 반드시 공개가 수반이 돼요. 근데 출원하자마자 공개시키는 건 아니고요.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가 돼요. 내가 그 공개가 되는 게 싫다, 내 공개는 좀 늦춰달라, 지연 신청을 해도 안 돼요. 늦추는 건 안 되고 반대로 당기는 건 돼요. 난 좀 빨리 공개해달라, 내 거는. 그럼 빨리 공개는 해줘요. 조기 공개는 되지만 늦추는 건 안 되시고요. 그러면
출원은 했는데 이거 정말 공개되는 게 싫다. 그럴 때는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그 출원을 취하하는 수밖에 없어요. 취하지 않고 특허청에 존속 중인 그런 발명이면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조건 공개가 돼요. 특허 출원을 하면 동시에 공개가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러면 자, 이 기술을 내 경쟁사에서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사는 때로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실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앞으로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허 출원을 그럼 지금에서 1년 6개월 지나서 공개를 시키면 우리 라이벌 회사도 재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가 시장에 진입할 때 큰 차이 안 나서 그쪽도 들어온다. 그럼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특허 출원 시점을 오히려 늦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기술 분야는 제품만 보고는 기술을 알 수 없는 분야도 꽤 많아요. 그러면 특허 출원을 안 하고 내가 그거를 비밀로 잘 간직하고 있으면 나만 계속 그 기술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노하우로 가게 되면 자, 여러분 노하우로 가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자,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은 아직도 모른다고 하죠. 우리가 아까 식품도 특허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특허 출원을 했으면 특허는 다 존속기간이 있죠. 독점권이니까 특허, 실험시나 디자인 다 존속기간이 있어요. 특허 20년이에요.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그냥 소멸돼요. 권리가 소멸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독점권인데 독점권이 소멸됐다는 건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기술은 이미 공개가 됐고 그리고 나서 독점적인 권리가 소멸이 됐으니까 20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그 기술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특허를 출원했다면 근데 거긴 안 했어요. 안 했고 노하우로 오늘날까지 갖고 오고 있다는 거죠. 들리는 썰에 의하면 최초 공동 창업자 3명이서 한 종에 써서 3등분으로 찢어갖고 나눠가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확인되진 않았어요. 코카콜라가 180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도 훨씬 더 지난 거죠. 한 130년 이상 된 건데 특허 출원했으면 우리는 1900년대 초반에 이미 그 기술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마셔도 코카콜라의 성분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품에서 우리가 성분 분석을 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거 자체가 비밀 유지가 가능한 기술일 때는 특허 출원을 할지 아니면 노하우를 갈지 이것도 회사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뜯어보면 알 수 있는 기술이다. 이거 노하우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최대한 빨리 출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기로 하면 이제 출원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특허 출원을 할 때는 뭐라고 했죠? 다 글로 써야 된다고 했어요. 제품을 갖다 내는 게 아니고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선행기술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행기술 조사는 여기 키프리스에서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그냥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한글로 키프리스라고 쳐도 다 연결이 돼요. 구글에서 치셔도 되고요.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특허, 실용시나 디자인 이렇게 쭉 있죠. 내가 원하는 걸 클릭을 하면 간단한 정보도 뜨고요. 들어가면 더 상세한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특허 명세서 구성이에요. 특허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이런 내용들이 이런 항목으로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청구 범위가 나중에 특허를 받으시면 관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건이나 장치에 관한 발명일 때는 도면이 들어가고요. 물건이나 장치가 아닌 물질, 식품 이런 것들은 도면이 없어도 돼요. 특허는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그 제품에 꼭 국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좋은 특허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기술 조사를 했더니 이런 선행기술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제품에 있는 기술적 사상을 우리가 최대한 확장을 시키되 종래 기술과 겹치지 않게 최대한 잘 확장을 시키는 게 좋은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점짜리 기술을 만들었어도 특허 명세서에 50밖에 못 담으면 그건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최종적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50점짜리 기술을 개발했어도 특허 명세서를 잘 쓰면 100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출원해서 등록까지 절차를 한번 볼게요.
특허 출원은 우리가 보통 요즘 온라인으로 해요. 예, 온라인으로 하는데 여기 대전에 특허청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한 걸 갖고 가서 이렇게 내셔도 돼요. 이렇게 내셔도 되고 또 우편으로 내셔도 돼요. 우편으로 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서류를 접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심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하죠. 심사 청구를 빨리 해야지 빨리 심사를 받으니까 심사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빨리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조절해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최대 3년까지. 일단 출원을 하지만 이게 특허 심사를 받으면 통과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해서 그냥 오랫동안 그냥 출원만 유지해 놓겠다. 3년 넘어서도 심사 청구 안 하고 계속 있겠다. 이게 될까요? 그건 안 돼요.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가 되버려요. 법적으로. 그래서 심사 청구 보통 출원과 동시에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출원들은 우리가 대부분 심사 청구를 동시에 해요. 근데 대기업들은 보통 선택도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심사 청구 순서대로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있다. 진보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절대 한 번에 거절 결정이라는 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출원인한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의견 제출 통지서예요.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막바로 특허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0건 출원하면 한두 건이 이렇게 막바로 특허 결정이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98건에서 99건은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거절 이유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진보성으로 나오고 일부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신규성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도 쓰고 그리고 처음 출원했던 그 특허 명세서에서 우리가 보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내용도 막 추가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급하게 출원했는데 그 뒤에 실험을 했는데 더 좋은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 실험 데이터 좀 추가해달라. 이런 거 안 돼요. 처음 출원했던 데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은 할 수가 없어요. 처음 기재됐던 내용 범위 안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건 가능해요. 삭제하는 거 가능하고 우리가 청구 범위 기재한다고 했죠. 그 청구 범위의 기재를 권리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렇게 우리가 권리 범위를 좀 줄이는 그런 보정을 통해서 많이 거절률 극복을 해요. 제출했던 명세서도 수정하는 보정서를 작성을 하고 의견서를 내서 제출하면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해요. 그래서 거절률 극복이 됐다 이러면 특허 결정이 나오게 되죠. 전체 출원 건수 중에 제가 아까 98%, 99%가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은 사건의 절반 정도는 의견서, 보정서를 통해서 극복이 돼요. 통계적으로만 봐도. 그리고 막바로 특허 결정 나오는 게 꼭 100% 좋은 것도 아니에요. 권리 범위가 전부 다 좀 좁게 설정되어 있으면 특허 결정이 나오기가 좀 쉽겠죠. 뭐 항상 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그 발명 자체가 원천 발명에 가까운 아주 새로운 거면 막바로 특허 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특허 결정이 나오면 우리가 등록료라고 하는 돈만 납부를 하면 이렇게 설정 등록이 돼서 특허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출원해서 심사를 받는 이런 동안에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이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가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출원 공개를 늦추는 건 안 되지만 당기는 건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때 출원 공개를 일부러 신청해서 할까요? 내 발명이 알려지는 건 대부분 발명자들이 원치 않는데. 자, 이렇게 특허청에 의해서 특허 공개가 됐을 때는 약간의 보호를 해줘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시 보호의 권리라고도 하고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호를 해주냐면 내 발명이 공개된 다음에 누가 그거를 모방해서 실시를 한다 이러면 경고장을 일단 보내셔야 돼요. 서면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내가 출원한 발명이다. 실시하지 말아달라.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실시를 한다. 이러면 바로 권리 행사는 안 되죠. 나도 아직 현재 출원 중이니까 특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로는 안 되지만 내가 심사 다 받아서 특허권이 나와요. 그럼 특허권이 나오면 특허권이 나왔을 때 소급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 실시했던 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도의 로얄티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보험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내가 특허 출원한 다음에 어차피 나는 이 제품을 바로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있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이미 다 완성이 돼서 바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내가 뭐 어딘가에 이걸 갖다 논문 또는 뭐 이런 형태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박람회에 출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차피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공개가 될 때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공개 신청을 해서 특허청에 의한 공개를 받으면 임시의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 공개 신청은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거 출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맞아요. 이거 다 좀 전에 다 설명했던 거죠. 출원하면 1년 6개월이 지나서 공개가 되면 누구나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 공개 신청은 어차피 공개될 바에는 조기 공개 신청을 해서 특허청에 공식적인 공개를 하는 게 낫다는 거고요. 아까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서를 냈는데도 재심사를 했는데도 거절료 극복이 안 되면 거절 결정을 해요. 최종적으로 심사관은. 그럼 거절 결정서를 받으면 그냥 끝이냐? 아, 그렇진 않고요. 불복할 수 있어요. 본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끝이고요. 불복하면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라는 게 가능해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아예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불복 절차가 있다는 것만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원해 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아실 텐데, 우리가 출원서를 쓸 때 보면 출원인을 쓰는 난이 있고 발명자를 쓰는 난이 있어요. 발명자는 당연히 그 발명을 한 사람이겠죠.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출원인은 누구냐? 출원인은 나중에 이게 특허가 되면 출원인이 바로 특허권자가 돼요. 발명자가 특허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과 발명자를 다 동일한 사람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기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명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출원인은 다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발명자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되죠. 발명자 연구원들이 쭉 써지는 거고. 자,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발명을 하면 법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봐요. 발명의 완성에 의해서. 그럼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있어요. 승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직원들이 발명한 거를 그러면 그 최초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는 그 직원들한테 발생된다고 봐요. 법적으로는. 근데 회사는 그 권리를 승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권리를 승계받아서 출원을 하는 거예요. 자, 특허청은 이 출원 전 승계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지 않아요. 다 당사자 간에 잘 절차가 이루어져서 승계가 된 걸로 그냥 보고 심사를 하죠. 제가 오늘 자료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창업자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발명제도예요. 직무발명제도라는 건 이제 직원이 발명을 했을 때, 거기 대표이사도 포함이 돼요. 발명을 했을 때 그 발명에 대해서 직무발명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는 발명을 한 발명자한테 원래 발생을 해요. 발명자한테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다만 그게 직무 발명일 때는 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승계받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회사는 미리 승계받는 예약 승계 규정이라는 걸 회사 근무 규정 안에 이렇게 두실 수가 있어요. 근무 규정 안에 둬도 되고, 별도로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두셔도 되죠. 거기에 재직 중에 발생한 모든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승계를 받는다, 이런 규정을 넣어두면 자동 승계가 돼요. 회사로. 그렇게 해서 회사 이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여튼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된다는 거고요. 발명자는 특허권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발명자는 그리고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허 출원하기 전에 발명품을 우리가 납품할 회사라든가 또는 뭐 고객들한테도 오픈된 곳에서 우리가 제품을 설명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전시회 같은 데서. 자, 이렇게 미리 오픈을 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러면 신규성 상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이 신규성을 엄격하게만 심사를 해도
발명자가 제일 큰 피해자가 돼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논문 발표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구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기간 안에는 보호를 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출원 전에 판매를 해도 또는 출원 전에 논문 발표를 해도 1년 이내에만 출원하면 보호를 해줘요. 적어도 그걸로 인해서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걸로 법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냥 일단 급하니까 제품 판매 먼저 하고 1년 이내에 그냥 출원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게요. 이 규정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한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특허를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오픈하고 나서 1년 안에만 하시면. 그런데 이때도 누가 이걸 보고 누가 먼저 출원을 하면 그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때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국내법이기 때문에 외국에 출원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거 구제해주는 기간도 다르고요. 아예 이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는 있지만 간행물에 의한 공지는 여기에 포함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논문 발표 같은 경우는 구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한 것도 보호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박람회 출품만 인정을 해준다든가 이게 약간 더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하게 오픈했을 때 1년 이내에 출원하면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시되 가능하면 특허 출원을 먼저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자, 아까 제가 심사를 봤는데 지금 최초 심사 결과 나오는데 거의 한 2년 걸린다는 말씀 드렸죠. 예. 지금 한 20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심사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우선 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빠른 심사 신청을 하면 빨리 해줘요. 근데 이런 우선 심사 제도는 여러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거의 다 가능하세요. 그럼 그 사유 중에 이렇게 우리가 공개됐을 때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우선 심사 신청 대상이 되고요. 또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벤처기업 보면 다 돼요. 이노비즈 기업도 다 되고 또 뭐 각종 대학 산학협력단의 출원도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우선 심사하려면 별도로 비용을 더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 비용 부담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비용을 내시고 우선 심사를 하시게 되면 한 3, 4개월이면 최초 심사 결과가 나와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특허권은 20년이라고 했어요. 20년인데 그 20년이라는 기간 계산을 특허가 등록된 날로부터 20년이 아니라 그 20년이라는 기간 계산은 출원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을 계산해서 그게 딱 그 종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아직 권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특허권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20년이 안 되죠. 한 18년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특허는 존속 기간 자체는 그렇지만 이걸 유지시키려면 여러분이 아파트도 해마다 재산세를 내고 자동차도 재산세를 내는 것처럼 얘도 계속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얘는 세금이 더 세요. 우리가 해마다 낸다고 해서 연차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처음 그 특허 결정을 받고 그때 등록료 납부할 때 3년치만 납부를 하는 거예요. 3년치만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3년이 다 끝나기 전에 다음에 걸 내야 돼요. 4년 차 걸 내야 되고 5년 차 걸 내야 되고 이렇게 해마다 내는데 우리가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줄어들죠. 자동차 이 가액이 줄어드니까. 근데 특허는 어떨까요? 독점권을 오래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걸로부터 많은 독점적인 이익을 그 사람이 누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나중에 20년쯤 되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설정 등록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특허 서치를 해보면 등록 공고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등록 공고가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건 이미 권리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소멸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허 연차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서 중단해서 중소기업 발명 같은 경우 대부분 4년차, 5년차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도 7, 8년차에 활용되지 않는 특허들은 대거 정리를 많이 해요.
특허권이라는 게 뭐냐? 특허법 94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독점권이라고 했는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업으로서 실시하는 걸 독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실시에는 미치지 않죠. 특허권의 범위, 내가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 범위는 어디냐? 국내예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받는 특허는 우리나라 국내에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도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럼 미국에도 출원하셔야 돼요. 일본에서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럼 일본에도 출원하셔야 되죠. 그리고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뭐냐? 우리가 명세서라고 하는 거는 보면 굉장히 보통 20페이지가 넘어요. 네, 굉장히 길죠. 그 중에서 거기에 써 있는 건 다 내가 보호가 되는 거냐? 그 중에 청구 범위라는 게 있어요. 청구 범위. 그 청구 범위에 있는 거가 내 권리예요. 그것도 특허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하여 준다.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에 여러분이 잔뜩 썼는데 100을 썼는데 청구 범위에는 50만 청구를 했다. 그럼 그 50밖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내가 보호 청구하지 않은 50은 어떻게 되느냐? 50은 공개가 되죠. 또 1년 6개월 지나면서 공개가 됐고 독점권으로 묶이진 않았으니까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특허를 활용한 이용 창출 볼게요. 특허권이 생기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사에서 직접 실시할 수가 있죠. 독점적으로. 그리고 내가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또는 내가 실시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그 실시권을 줄 수가 있어요. 라이센스를 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다 싶으면 타사로 통으로 이전하는 것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실시권의 유형에는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인데 전용 실시권은 전세 계약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점적인 실시권이고 이 전용 실시권이 설정된 범위에서는 원래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특약을 따로 두지 않는 한은. 통상 실시권은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허락할 수 있는 실시권 유형이고요. 해외 출원이 이 사업이 좀 괜찮아지면 잘 되면 그때 하겠다. 자, 그런 방법이 안 통해요. 해외 출원은 기간이 있어요. 아까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는 해외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허 제도는 전 세계가 거의 다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출원하고 너무 오래 있다가 해외 출원할 수 없는 거죠. 신규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에서는 1년을 일단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국내에 출원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출원을 하게 되면 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동시에 출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1년 이내에만 하면 그 최초 출원한 날로 소급해서 심사를 해주겠다. 이게 바로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에요. 1년 이내에 했을 때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고요. 1년을 넘기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1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특허 출원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 출원하고 싶다. 미국에 직접 출원하는 거죠. 미국 특허청에. 일본에 출원하고 싶다. 일본 특허청에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PCT 국제 출원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PCT 출원의 장점은 동시에 여기에 가입된 국가에 전부 출원한 효과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이 사업이 잘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게 괜찮은 기술이긴 하다. 이러면 PCT 출원을 해놓으시면 되게 좋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가 특허를 받을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PCT는 출원 방법일 뿐이에요. 국제적인 이걸로 국제적인 특허를 받는 게 아니에요. 특허에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특허라는 거 없어요. 모든 최종적인 권리는 해당 국가마다 가서 심사를 받고 권리를 받는 거예요. PCT는 출원 방법일 뿐이고 이 PCT 출원을 했어도 이게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보통 30개월이거든요. 최초 국내 출원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2년 6개월 안에는 내가 원하는 그 국가를 선택해서 그 국가에 다시 진입을 해야 돼요. 그 다시 진입하는 절차가 마치 처음에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거나 일본 특허청에 출원하는 그 절차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PCT 출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PCT 국제 단계라는 걸 별도로 한 번 더 거치는 거죠. 한 번 더 거치는 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일단 3개 국가 이상에 출원하실 때는 PCT 방법을 취하시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고요. 최종적으로 상계득이 안 되더라도 아직 사업이 미정일 때는 PCT 출원해 놓으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오늘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짧아서 제가 특허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상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빨리 출원해야 돼요. 상표도 우리나라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허는 처음부터도 많이 신경을 쓰세요. 본인들이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상표는 신경을 안 쓰시다가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회사 이름을 그때 가서 보호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유사한 상표가 많이 있는 경우가. 그걸 사업 초기에 알았으면 사업 초기부터 보호가 가능한 이름을 선택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업 초기에 특허보다 더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상표예요. 회사 이름부터 보호가 가능한 걸로 정하시는 게 나중에 한참 5, 6년 쓴 다음에 보호가 안 돼서 이름을 바꾸면 굉장히 큰 손해죠. 상표는 전국에 걸쳐서 독점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상호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상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강한 권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표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상표로서 등록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이다에 쓸 상표를 사이다라고 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애플 스마트폰에 대해서 애플 이런 상표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건 사과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대해서는 애플이 보통 명칭이 아닌 거죠.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대전 우유가 있었거든요. 자 이런 거 안 돼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근데 이것도 사용에 의해서 이제 식별력을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인의 상표권이 소멸됐으면 그냥 빨리 내가 원하는 상표다. 그러면 얼른 출원하셔서 보호 받으시면 돼요. 예전에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상표는 내가 상표도 당연히 상표 검색은 더 중요해요. 특허 검색보다. 상표 검색했는데 동일하지 않다. 동일한 거 없다. 라고 생각해서 출원을 한다. 이러면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동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표랑 유사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특허 못지않게 필요한 게 상표예요. 이렇게 상표를 심사받는 그 기간이 되게 큰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들여서 심사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거절이 되면 제품 출시에도 영향이 있고 그렇죠. 이런 유사 판단 자체가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상표 제도의 특징만 볼게요. 상표는 10년이에요.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근데 상표는 유일하게 이 산업지상권 제도 중에 유일하게 갱신이 가능해요. 자, 산업지상권 아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이것들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다 소멸돼요. 다 소멸되는데 상표는 갱신이 가능해서 본인이 원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가능해요. 사용이. 상표가 갱신이 가능한 거 상식적으로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애플이라는 상표 이렇게 열심히 잘 썼는데 10년 지났다고 소멸시키면 안 될 것 같죠. 상표는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 안 하면 소멸돼요. 상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사를 받는 거고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게 중요하고요. 현대차 옛날에 나왔던 엑셀 혹시 아세요? 엑셀? 자동차. 이게 되게 좀 잘 나갔던 모델, 좀 작은 차였는데 이 엑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어로 뛰어나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거는 식별력이 없어서 원래는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상표예요. 베스트도 안 돼요. 근데 베스타는 이건 받을 수도 있는 상표예요. 이건 받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베스트를 연상시키긴 하지만 베스트 자체는 아니다. 이런 거는 등록이 됐어요. 현대자동차의 엑셀은 결국은 등록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처음에 그 단어 자체로는 식별력이 약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사용에 의해서 계속적인 사용에 의해서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입증하고 소명하게 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이 돼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 상표 중에 이렇게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 편한 치과 이거 치과업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다고 거절됐어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얘도 거절이 되어야 될까요? 얘는 등록이 됐어요. 얘는 이 편한 치과로만 된 게 아니고 여기 식별력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식별력 판단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으로 상표 전체가 그렇게 구성됐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아까 대전 우유는 안 된다고 했죠. 대전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독점이 안 되고 우유는 그냥 그 제품의 보통 명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지만 거기에 다른 걸 붙였다. 제 이름을 붙였다. 유병선, 대전우유 이러면 되죠. 유병선 부분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랑 유사하지만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상표들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 많이 원해요. 제품의 속성에 가까운 걸 쓰고 싶어 하시니까. 그럴 때 뭐 다른 단어를 좀 결합을 하셔라. 아니면 로고를 좀 붙여라. 도형을 붙여도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례인데 이거는 아무리 좋은 상표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 관용표장, 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속했던 것도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이 인정받아서 등록받을 수 있는 반면에 괜찮은 단어였는데도 그거를 마치 보통 명칭인 것처럼 관용 상표인 것처럼 업계에서 막 사용하는 걸 그냥 두다 보면 그게 정말로 보통 명칭이 되고 관용 표정이 돼서 아예 갖고 있던 상표권마저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도 약간 그런 사례예요. 근데 그렇게 관용 표자가 됐다가도 다시 상표 관리 노력을 해서 상표가 무효되기 전에 잘 노력을 하면 다시 상표가 살아나게 돼요. 지프라든가 자동차의 지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의 스카치라든가 크리넥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용 표정화 됐었던 상표들인데 다시 살아난 예예요. 바셀린이라든가 상표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적재산권에서 사실상 지적재산권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 이런 거 하면 특허가 아니라 상표가 나와요.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 애플 이런 것들 상표 자체가 또 그냥 사례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직접 강의하는 건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하고요. 아까 상표도 아까 봤던 키프리스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